한미 모두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역시 한덕수 총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잘 해결됐을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덕수 총리 간의 뭐 전화 통화라든가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어제 아침 그죠? 그렇죠. 예,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10분부터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와 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이렇게 2+2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죠? 그러나 이제 끝나고 이 주미 대사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네. 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장관도 다 밝혔지 않습니까? 네. 아주 성공적인 회담, 게임이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아주 일찍 와서 또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다. 최고 수준의 준비를 최고 해왔다. 수준 그렇죠. 예. 뭐 이런 일단 분위기 자체는 아주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90일 동안의 종료 시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그죠? 예. 그 7월 8일까지 이제 합의를 이루겠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일단 성공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상목 장관이 밝힌 대로 이 의제의 이 범위와 일정, 네. 스코프와 스케줄을 확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한미 간의 중요한 것은 이 상호 관세 그리고 기본 관세, 품목별 관세 이 관세 문제 이외에도 사실은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네. 또 우리나라의 이 아시아에 있어서 이 대만 해협이라든가 또 이 남중국해 이런 데 있어 한국이 어떻게 얼마나 또 이제 군사적으로 이 미국의 반중 또는 중국 포위 전선에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또 대중 어떤 봉쇄에 있어의 협력 문제 이런 거는 사실상 배제하고 이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예. 우리의 목표, 한국의 목표는 이 최소한 품목별 관세 예. 그거라도 이제 폐지하자.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 25% 이런 그렇죠. 거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동차에 예. 대한 25%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을 위한 하나의 이제 딜로서 LNG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 이 그 조선 산업 MRO 문제 그죠? 이런 협력 이런 걸 제시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1시간 10분의 회담이었는데 저도 그렇고 일부 이제 관측하기로는 이거 오늘 결론 다 나는 거 아니야? 오늘 엄청난 발표가 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은 회담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더라고요. 속도를 네. 좀 약간 천천히 가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세부 내용은 물론 이제 물 밑에서 조율을 이미 하고 있겠지만요. 그 우리 측이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촉박하게 뭐 쫓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정치 일정에 대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최상목 부총리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측에 이제 이해를 요청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뭐 사실 저희의 바람으로서는 예. 최대한 빨리 일괄 패키지 이렇게 해서 딜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아 그렇죠. 예, 그 한꺼번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원샷으로 사실 해결한다는 것은 뭐 너무나 이제 된다면 환상적이겠지만은 좀 무리했던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계속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물을 팍 안겨주기가 좀 부담되지 않았겠나 싶고 그죠. 지금 수십 개국이 지금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5개국이 먼저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국을 많이 배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분위기 자체도 아주 우호적이었고 또 지금까지 이제 2+2에 있어서 상당히 회담장 분위기도 아주 좋았던 것으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포괄적 협의 자체는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협의 내용 자체는 대선으로 가는 사이에 수차례 또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보도가 대선까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우리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 나오는 내용들이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대선에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사실상 이 문제를 이제 통상 문제 이걸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 지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또는 여러 우리 한미 모두가 특히 한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역시 한덕수 총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잘 해결됐을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덕수 총리 간에 뭐 전화 통화라든가 네. 뭐 어떤 뭐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또 극적인 만남 그죠 그런 것까지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선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만간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간에 실무 협의를 개최를 하고 또 추가 고위급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짤막하게 좀 드리고요. 결국 이제 회담의 핵심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정된 25%의 상호 관세 이거를 이제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일 것 같은데 그 상호 관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그 뭐 사실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미국이 네.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산물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관세 장벽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무역 적자와 이런 걸로 나눴을 때 25% 정도 이제 상호 러시프로컬 테리프 상호적인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네. 너무 이제 한국이 사실은 최근 2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제시했는데 사실은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걷는 무역 흑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현대차라든가 또 최근에는 SK라든가 뭐 삼성전자 새로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원자재 또 부품이라든가 또 공장 설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방적으로 한국이 거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고용과 또 그리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5% 상호 관세 이것도 상당 부분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또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 3일부터는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 보편 관세도 발효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모든 무역 상대국에 다 부과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45%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또 관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협력 의지를 소개를 하고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게 이 최상목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봐야 되는 게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500원대 왔다 갔다 막 하고 있고 그런데 환율이 조금만 상승을 해도 우리나라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환율 문제와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 관세 이것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산에 있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같은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면은 25% 관세를 하면 그죠? 사실 미국 안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 제품들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GM의 경우에 거의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현지 고용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그죠? 큰 결정적인 타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부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중시해서 어떻게 자동차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환율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재무부가 서로 잘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 환율을 이제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뭐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다기보다는 그 자기들이 이제 이
지금 예를 들어 뭐 우리 원화라든가 위안화 이런 것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네. 미국이 구조적으로 무역 이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좀 사실은 과거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 엔고 또는 뭐 위안화고 그죠 원고 이런 걸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은 더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그 자기들의 입장 정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그 미세하고 세밀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원화가 또 너무 원고가 돼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상당히 곤란하죠.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원 문제는 그런데 다른데 뭐 위안화라든가 또 엔 이런 것이 고평가될 경우에는 그 역시 한국에 상당히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한중일 통화 이런 걸 같이 고려하면서 사실 우리도 아주 신중하고 또 세밀한 접근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중일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45%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낸데 중국에 대해서 재조정을 시사를 하면서 관세 재조정을 시사를 하면서 협상의 뜻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약간 수세에 몰린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피해라든가 고통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언론 통제를 워낙 하기 때문에 그 중국 매체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수출 기업들도 엄청난 사실은 아예 조업 중단 상태, 그렇죠. 뭐 실직 공포가 막 그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반면에 또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또 조금 더 장기화할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생필품 특히 이런 경우는 뭐 월마트라든가 홈디포 그죠? 그런 데는 대부분의 이제 저가 상품들이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될 경우에는 관세율이 245% 또는 뭐 145%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수입 자체가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홈디포, 월마트 등 이 이른바 유통 3사 그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매장 진열대가 텅텅 비어진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공급이 안 된다든가 특히 이제 이게 텅텅 비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민적 저항이나 분노에 직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이 유화책 뭐 이렇게 빨리라기보다 타결할 수 있다 또는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협상이. 그러나 이제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되는 것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중국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지금 반응이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관세 전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좀 거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엑시트 플랜으로 생각하는 건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대립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몇 가지 사례도 업종별로 그죠. 뭐 2차 전지라든가 조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 100% 또는 200% 넘는 관세율을 때리는 것은 한국에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반사이익 중국이 점유율 떨어지는 것을 한국이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중국은 매우 이제 배 아파하고 또 가슴 아파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 화석 연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제유가도 최근 1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20나 내려갔거든요. 그렇군요. 뭐 거기에만 해도 곱하기 우리가 연간 10억 배럴이기 때문에 $200억 절감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된 한국경제 지표에서도 마이너스 0.2%인가요? 그렇게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한국이 했습니다만은 요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세 또는 이 고율 관세 부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잘 활용해야겠다 싶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선물을 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그 막대한 이 무역 적자와 예. 재정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사실 그것을 좀 감내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그죠? 조금 전향적으로 이 좀 높여줘도 한국이 더 거둘 수 있는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유 가격 자체, 국제 원유 네. 가격 자체만 해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연간 최소한 뭐 한 50억 달러 이상은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뭐 100억 달러를 자기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받았을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거는 한국 보고 꼭 100억 달러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의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그렇죠. 내고 있는데 네. 뭐 그것을 어느 정도 뭐 두세 배 정도는 더 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늘리면서 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상호 관세라든가 예. 또 이런 품목별 관세 이런 것을 대폭 낮춘다든가 또는 철폐하는 그렇게 네. 된다면 사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 제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방위비나 LNG 뭐 알래스카 LNG 그렇죠. 투자 같은 걸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있습니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중국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계속 설치를 해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영유권과 무관하다. 니네가 와서 봐봐라.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또 네. 박식하시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중국이 그냥 강자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거의 비슷한 유형의 구조물을 그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처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예. 과거에 필리핀이라든가 또 이런 필리핀과 인접해 있는 남중국해에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죠? 동일한 유형의 것을 설치한 다음에 또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사실상 영유화하는 그 지역을 영해로 선포하는데 결정적인 그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중국의 이런 뭐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동일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설사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또 설치를 했다가 서로가 합의되면 같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영토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동해상에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 서해가 또 워낙 이제 좁기 때문에 그 사실 200캐리 EEZ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중첩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잠정 조치 수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런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국제적인 규범과 룰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니까 뭐 우리도 못할 게 없죠. 그럼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건 영유물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업 자원 관리라든가 또 이 정찰용으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과 똑같은 논리를 제시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친중, 친미 뭐 이 프레임으로 나뉘었고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을 해서 주요 재계 인사들을 일단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최고의 가족 가운데서는 최고의 실세적이죠. 트럼프 일기 때는 이 장녀인 이방카와 이제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서 활동했습니다만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정치하고는 손을 뗀 상태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트럼프 주니어도 사실 백악관에 있지 않고 다른 뭐 벤처 캐피탈 이런 데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와 언제든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사이고 뭐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 JD 벤스 이런 사람을 정부 강요로 또 부통령으로 추천한 사람 자체가
주니어니까 그죠. 무슨 나름 의미 있는 분이 한국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그냥 오진 않을 것이고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올 것인데 단순히 비즈니스만을 위해서 왔을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나하나 지금 움직임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아주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대선을 네. 앞두고 예. 굉장히 미묘한 순간이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정관계 면담은 예정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재계 인사들하고만 일단 면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대선 인사를 만날 경우에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이분은 이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타이틀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이 민간 기업의 벤처 캐피탈의 이제 임원을 고위 뭐 부사장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정치인의 속성상 어떻게든 이제 이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을 해서 이 트럼프 미국과 가깝다는 이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는데 예. 이 초청한 정용진 회장이 과연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큰 그 본인도 정용진 부회장도 회장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용진 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여야 신경을 안 쓸 수는 그렇죠. 없을 것 네. 같아요. 아주 민감한 예. 시기인데 그죠? 예. 네. 그 잘 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제가 특정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은 좀 어떻게든 트럼프 주니어 만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든 이쪽에 줄을 대가지고 만나려 하지 않을까. 이게 일단 외관상으로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일단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네.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에서 미국과의 이벤트가 차지할 비중 그래도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우리 대선 6월 3일까지 대선에 있어서 미국과의 함께하는 그 이벤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뭐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한덕수댕 같은 경우는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네.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가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 워낙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사실은 이 세계 정치 그리고 특히 동북아의 지형도 많이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선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큰 뭐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제 가장 아무래도 초점이 되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죠? 본인 자체가 주미 대사도 하고 또 워낙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관건은 5월 4일 날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전까지 한덕수 대행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통화라든가 어떤 얼마만한 이 친밀도를 과시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또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 또는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전에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했다면은 본인에게 출마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상당한 그 이점이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이제 공직에 사퇴를 한 다음에는 사실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변수가 있는 어떤 미묘한 타이밍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5월 초, 중순, 하순 이때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관세 문제 이외에도 어떤 미국과 이 한국 간의 특히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또 중국의 이런 이 군사적 위협 또 최근에 계속 어떤 간첩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과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선 토론 과정이라든가 이 여야 간의 이제 주자가 확정된 다음에 할 때도 본격적으로 사실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작년 12월 올해 1, 2월에 예. 2030 세대들이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이 거부하는 반응이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2030 세대들은 전형적으로 사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도한 국제 외교에 있어서의 무도한 뭐 전랑 외교라든가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한국을 일방적으로 뭐 보복하고 또 한국의 어떤 제조업 우위를
그 중국이 사실상 다 잠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화적으로도 이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한령을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예. 때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 이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예. 또 반중 감정 이것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만난 2030 세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뭐 이것을 일부러 뭐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예, 예. 친소 이걸 정치에 무기화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기회에 어떤 중국이 사실은 좀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국이 흔히 말하는 이사갈 수 없는 두 나라 사이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려면 한국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중국이 이런 것을 많이 조장을 했잖아요. 그죠? 한한령도 그렇고 예. 한국에 대한 사드 일방적인 보복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난번 저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응당 한국 외교가 이 5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거의 옛날로 치자면은 그 중국이 명나라 시절에, 예. 제후국 조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외교 원칙 5가지를 중국의 그 베이징도 아니고 저쪽에 심양인가 이런데 호텔에 불러서 칭다오인가 제시를 했어요. 사실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근대적 주권국가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과 서로 독립적인 그 주권국가 사이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의 외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시 또는 룰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보였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그런 태도를 한국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단지 이번 올 가을에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 뭐 공산당 총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방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컨텐츠, 한국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본심이 저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그것을 진정 한국 국민들 또 정치인들이 그런 점을 잘 간파해서 그걸 좀 이슈화 또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이제 중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그러니까 조금 전쯤 되겠네요. 중국하고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관심을 쏟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좀 관측이 안 되는 대선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어떻게 나오는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또 어떤 액션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움직임, 중국에서의 움직임도 항상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도 모셔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삼는 그런 식의 뭐 VOA 보도도 있었고 또 약간 뭐 그런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액션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당장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본인도 그걸 이제 뒤집는 발언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이재명 이제 대표께서도 그 전에는 이제 야당 정치인으로서 각을 세울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대선 국면이 되면서는 많은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 약간 중립적인 또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고. 뭐 조갑제 또는 정규제 이런 이제 중도 보수 인사들도 만나가지고 뭐 우크릭하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하는 마당에 지금 한미 관계까지 틀어진다면 거의 파국적인 상황이 IMF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몇 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어떤 참모들도 최근에 보면은 그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 또 이제 한일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런 식으로 반일 모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뭐 진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약간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를 또 하기를 바라고 또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